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미국 주식 관련 최신 자료들, 이걸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2025년 11월 5일 오전 8시 한국 시간 기준으로요. 지난 하루 동안 나온 실적 발표, 주요 뉴스, 공시 이런 것들 중에서요. 네, 맞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정보, 그리고 또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그걸 찾아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이게 보니까 핀테크부터 원격 의료, 또 부동산 기술, 미디어, 보험, 소비재까지 분야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그렇죠. 단순히 그냥 뉴스만 쭉 늘어놓는 게 아니라 이 정보들 하나하나가 각 기업이랑 시장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그 연결고리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실적 발표 하나에도 해석이 여러 갈래일 수 있고 또 작은 공시 하나가 어쩌면 큰 흐름의 시작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가장 먼저 핀테크 분야 이쪽 움직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업스타트 USPT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이게 헤드라인만 보면 약간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매출 이게 한 2억 7,700만 달러 나왔는데 예상치 2억 7,959만 달러보다는 약간 밑돌았어요. 근데 주당 순이익 EPS 있잖아요. 네, EPS요? 이게 보고서마다 좀 달라요. 어떤 데는 0.52달러로 예상치 0.42달러 넘었다 이렇게 나오고 또 다른 데서는 마이너스 0.06달러다 예상치보다 엄청 낮다 이렇게 나오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런 차이는 보통 그 일반 회계 기준 GAP라고 하죠. 그거랑 비일반 회계 기준 넌갭 수치를 어떻게 보느냐 거기서 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넌갭 기준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 있는데 JAP 기준으로는 손실을 기록했을 수도 있는 거죠. 아하,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숫자를 좀 더 중요하게 봐야 할까 이게 궁금할 텐데요. 혹시 더 주목할 만한 다른 지표는 없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무엇보다 중요한 건 2025년 연간 매출 가이던스인데요. 이걸 기존 컨센서스가 10억 6천만 달러였는데 그거보다 낮은 10억 4천만 달러로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아, 가이던스를 낮췄군요. 네, 이게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 회사가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핀테크 대출 플랫폼이니까 지금 경제 환경에 대한 우려가 좀 반영된 걸 수도 있고요. 이 혼재된 신호들 속에서는 제 생각엔 연간 가이던스 하향 조정이 가장 명확한 메시지 아닐까 싶습니다. 가이던스가 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다른 핀테크 기업 소식도 있었죠. 소파이, SOFI가 유나이티드 항공이랑 손을 잡았다면서요. 아, 네네. 그 마일리지 플러스 데빗 리워즈 카드 출시 소식인데요. 이건 소파이 입장에서는 새로운 고객층 확보 채널이 될 수도 있고 브랜드 인지도 높이는 데도 기회가 될 수 있겠죠. 특히 젊은 층한테 어필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런 젊은 고객층 공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단기적으로 바로 재무 성과로 이어질 거냐, 그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난 24시간 안에 관련된 주요 공시는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 블럭 SQE나 어펌 AFRM, 페이팔 PYPL, 로빈후드, 코인베이스 COIN 이런 다른 주요 핀테크 주자들은 지난 하루 동안은 좀 조용했네요. 네, 딱히 눈에 띄는 소식은 없었습니다. 근데 랜딩클럽은 오늘이죠. 11월 5일 미국 시간으로 인베스터 데이를 연다고 하니까요. 여기서 뭔가 새로운 전략이나 전망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주목해 볼 필요는 있겠네요. 네, 랜딩클럽은 지켜봐야겠군요. 자, 다음은 원격 의료 분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라이프MD에서 자회사 매각이라는 좀 큰 결정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원래 비핵심 자산으로 분류했던 워크심플리 소프트웨어라는 회사 지분 80%를 팔았어요. 약 6,500만 달러 정도에 매각 완료했다고 발표했고요. 아, 꽤 큰 금액인데요. 네, 그렇죠. 일단 현금으로 2,200만 달러는 바로 확보했고 나머지는 성과에 따라서 나중에 받는 조건부 지급이고요. 이건 명백하게 핵심 사업, 그러니까 원격 진료랑 약국 서비스, 여기에 집중하겠다 이런 전략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현금도 확보하고 또 사업 구조도 좀 단순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네요. 마침 11월 6일에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다면서요. 네. 그럼 이 매각이 앞으로 실적이나 전략 발표 이런 데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아마도 이번 실적 발표 때 이 확보한 자금을 어떻게 쓸 건지, 그리고 핵심 사업 강화 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힐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이 선택과 집중 전략이 과연 라이프MD의 성장성이랑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을 거냐, 여기에 대해 질문을 던지겠죠. 그렇군요. 힘스 앤 허스도 최근에 실적을 발표했죠.
거긴 뭐 체중 감량 제품 관련 이슈가 좀 있었지만 연간 목표는 달성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업 모델 전환도 시도하고 있다고요. 네, 맞아요. 3분기 실적 자체만 보면 매출 총이익률이 약간 떨어지는 등 좀 혼재된 모습이었어요. 근데 더 주목할 부분은 역시 전략 변화입니다. 기존에 필요할 때만 복용하는 그런 성기능 솔루션에서 개인 맞춤형 일일 치료, 그러니까 매일 관리하는 쪽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요. 아,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히 관리하는 모델로요? 네, 그렇죠. 그리고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GLP-1 약품 가격을 최대 20%나 내렸고요. 또 시설 투자나 노보노디스크와의 협력 논의 이런 것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가격 인하도 하고 시설 투자도 하고 경쟁에 대응하려는 모습이네요. JP모건이 8.1% 지분을 보유했다는 공시도 있었다고요. 이 모든 움직임을 종합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제 생각엔 힘스가 단순히 그냥 가격 싸게 해서 경쟁하겠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장기적인 고객 관계를 만들고 서비스를 차별화해서 경쟁 우위를 좀 확보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네. 가격 인하는 단기적으로 접근성을 좀 넓히려는 거고 맞춤형 일일 치료 전환이나 시설 투자는 장기적으로 서비스 품질 높이고 고객을 꽉 붙잡아 두려는 그런 락인 효과를 노린 전략으로 보입니다. JP모건의 지분 보유는 뭐 이런 전략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는 신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여러분께서도 이런 변화가 힘스의 장기적인 성장 궤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원격 의료 기업들은 좀 어떤가요? 독시미티는 11월 6일 내일 실적 발표 예정이고 텔라닥은 TODC, 암멜은 AMWL은 지난 24시간 동안은 큰 뉴스는 없었네요. 텔라닥은 10월 말에 실적 발표했었고요. 네. 원격으로 분야는 계속해서 개별 기업들이 전략을 좀 차별화하고 수익성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가오는 독시미티나 암무엘 이것도 곧 하겠죠. 실적 발표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자, 이제 부동산 기술 및 미디어 기업 쪽으로 넘어가 보죠. 컴패스 3분기 실적이 이거 정말 눈에 띄는데요. 매출, 이익, 거래 건수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특히 거래 건수 증가율이 미국 전체 시장 성장률을 10배 이상 웃돌았다. 이 점이 정말 놀랍네요. 맞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총 거래 건수가 21.5%나 늘었는데 같은 기간 미국 전체 주택시장 성장률은 2.0%에 불과했거든요. 와, 이 압도적인 시장 대비 성과는 컴패스가 가진 그 기술 플랫폼이나 에이전트 지원 시스템 아니면 뭐 공격적인 시장 점유율 확대 전략 이런 게 진짜 효과를 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시장이 좋아서가 아니라 컴패스 자체의 경쟁력이 진짜 작용했다. 이런 의미군요. 이게 부동산 중개선험에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글쎄요, 이게 전통적인 부동산 중개 방식하고 비교했을 때 기술 기반 플랫폼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확장성이 좋은지 그걸 보여주는 사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컴패스가 특정 지역이나 좀 비싼 주택 시장에서 유독 강점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컴패스가 경쟁사들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고 이게 부동산 중개 시장의 경쟁 구도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라는 거죠. 4분기 가이던스도 긍정적으로 제시했으니까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로켓컴퍼니하고 뉴스코프 관련 공시도 있었죠? 네. 로켓컴퍼니는 기관 투자자인 뉴빈 에셋 매니지먼트가 9월 30일 기준으로 지분 12.06%를 가지고 있다. 이런 13지 공시가 있었어요. 경영 참여 목적 아님이라고 딱 명시되어 있어서 그냥 단순 투자 목적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뉴스코프는 주주총회 관련해서 추가 자료 스케줄 14회를 냈는데 이건 뭐 정기적인 공시 절차입니다. 이런 공시들은 정부로서 가치는 있지만 이걸로 단기적인 주가 방향을 예측하기는 좀 어렵죠. 참고만 하면 되겠네요. 다른 부동산 관련 기업들 진로, 오픈도어, 오퍼패드, 애폴리오, 코스타그룹, 그리고 EXP 월드홀딩스 이런 것들은 지난 24시간 동안은 주요 뉴스는 없었고요. 이들 대부분이 최근에 실적 발표를 마쳤다는 점, 이건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네, 맞아요. 이들 기업의 최근 실적 발표 내용을 또 컴패스랑 비교해보는 것도 이 부동산 기술 시장의 다양한 모델하고 성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은 스트리밍과 엔터테인먼트 분야입니다. 푸보TV 주가 흐름이 좀 흥미로운데요. 3분기 실적 자체는 예상치를 웃돌았는데 주가는 오히려 11.9%나 떨어졌어요.
헤드라인만 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바로 그 점이 실적 발표 분석의 묘미이기도 하고 또 어려움이기도 하죠. 그렇죠. 겉으로 드러난 숫자, 그러니까 매출이나 EPS가 예상치 넘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세분의 0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광고 수익이 전년 대비 7% 줄었고 또 북미외 지역 가입자 수도 9.5% 감소했어요. 아, 광고랑 해외 가입자가 문제였군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은 뭐 나쁘지 않아 보였는데 특정 수익원이 좀 약해졌다거나 해외 성장이 좀 정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부각되면서 시장이 좀 부정적으로 반응한 걸로 보입니다. 아하, 성장의 질을 따져본 거군요. 단순히 가입자 수가 늘었냐 뿐만 아니라 수익 구조가 건강한가 이것까지 본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특히 푸보TV처럼 특정 스포츠 중계에 강점이 있는 이런 니치 스트리밍 서비스는요. 광고 수익하고 가입자당 평균 수익, ARPU라고 하죠. 그 개선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런 세부 지표가 안 좋아지는 건 앞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실적 보실 때 헤드라인 숫자 너머에 있는 세부 항목하고 추세를 좀 꼼꼼히 살펴보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네, 명심해야겠네요. 로쿠는 피버털 리서치가 목표 주가를 135달러로 올렸고 넷플릭스는 내부자가 주식 매도 계획을 공시했다고요. 폼 144.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폼 144라는 건요. 내부자가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팔 계획이 있다. 이걸 시장에 미리 알리는 절차예요. 이게 뭐 반드시 회사에 나쁜 소식이 있다거나 당장 뭐 대량으로 팔 거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 계획일 뿐이다. 네, 미리 정해둔 거래 계획 그 CP5 플랜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시장 참여자들은 아무래도 내부자 매매 동향을 회사의 내부 사정에 대한 신호 중 하나로 보기 때문에 이런 공시가 나오면 좀 주목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디즈니는 유튜브 TV와 오랫동안 싸우던 그 분쟁 해결의 실마리가 좀 보인다는 소식도 있고 또 기관 투자자가 지분을 줄였다는 소식도 있네요. 11월 13일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고요. 네, 유튜브 TV와의 그 채널 송출료 협상, 이게 미디어 공룡들한테는 계속되는 과제죠. 해결 가능성이 좀 보인다는 건 긍정적이긴 한데 뭐 최종 타결될지는 지켜봐야 하고요. 버니 컴퍼니가 2분기 때 디즈니 지분을 줄였다는 13F 공시는 이게 과거 정보긴 하지만 그래도 기관 투자자의 시각 변화를 보여주는 한 단면일 수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11월 13일 실적 발표겠죠.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 증가세가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 수익성은 개선되고 있는지, 또 테마파크 실적은 계속 좋은지 이런 것들이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디즈니 실적 발표 중요하겠네요. 자, 보험 분야로 넘어가 볼까요? 레모네이드, LMND는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기대감이 있는 분위기고 올스테이트는 바로 오늘 11월 5일에 발표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레모네이드 같은 성장주, 특히 아직 수익성이 안정되지 않은 이런 인슈어테크 기업들은 실적 발표 때마다 변동성이 좀 클 수 있어요. 시장은 EPS나 매출 전망치 달성 여부뿐만 아니라 고객 확보 비용이라든지 손해율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을 주목할 겁니다. 네. 그리고 올스테이트는 정말 오늘 발표될 실제 실적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험 손해율 로스 레이치오라고 하죠. 그거랑 순보험료 Net Premiums Written, 이 추이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될 거예요. 그런데 어제 실적을 발표한 프로그레시브는 결과가 좀 안 좋았어요. EPS랑 매출 모두 예상치를 밑돌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7% 넘게 빠졌다고요. 이게 프로그레시브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업계 전반의 어떤 신호로 봐야 할까요? 그거 좋은 질문입니다. 프로그레시브의 실적 부진, 물론 회사 내부 요인도 있겠지만요. 현재 자동차 보험 업계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 그걸 반영했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업계 전반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네. 예를 들면 뭐 중고차 가격 오르고 부품 부족해서 수리비 증가하는 거, 아니면 팬데믹 이후에 운전 습관 같은 게 변해서 사고율이 달라지는 거, 이런 것들이 보험사들 수익성을 지금 압박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 발표될 올스테이트 실적, 특히 자동차 보험 부문 실적이랑 비교해보면 좀 더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소비재와 소매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러브색은 특별한 뉴스는 없었는데 주가가 하락했다고요? 근데 CEO가 주식을 좀 팔았다는 공시라 있었군요.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한 걸까요? 그 CEO의 주식 매도 폼4 공시인데요. 이게 뭐 주가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을 때는 이런 내부자 매도 소식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는 있어요. 매도 규모가 아주 크지 않더라도 타이밍상 좀 부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반면에 웨이페어는 분위기가 아주 좋네요. CT그룹이 투자 의견을 매수로 올리고 목표 주가도 확 올렸다고요? 며칠 전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온 긍정적인 평가인데 어떤 점을 그렇게 높게 본 걸까요? 시티그룹이 웨이페어의 마진 개선 가능성하고 수요 안정화 전망, 이걸 상향 조정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웨이페어가 최근 실적 발표 때 비록 EPS는 기대에 좀 못 미쳤지만 4분기 가이던스를 꽤 긍정적으로 제시했거든요. 그리고 비용 절감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 이 점을 강조했고요. 아, 가이던스랑 비용 절감이요? 네, 시티그룹 보고서가 이런 긍정적인 전망에 힘을 실어주면서 투자 심리를 아주 크게 자극한 걸로 보입니다. 애널리스트 평가 하나가 주가 모멘텀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죠. 와, 그렇군요. RH, 레스토레이션 하드웨어죠? 거기는 나파밸리에 게스트하우스 앤 스파를 열었다는 소식이에요. 가구 회사가 호텔 사업이라니 좀 의외인데요. RH는 단순히 가구를 파는 회사를 넘어서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확장하려는 아주 야심찬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네, 이번 게스트하우스 개장은 그 전략의 아주 중요한 이정표라고 할 수 있어요. 제품 판매를 넘어서서 브랜드 경험 전체를 제공하겠다 이런 거죠. 다만 분석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현재 고금리 환경이나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이런 럭셔리 소비 그리고 경험 투자가 단기적으로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렇죠. 시기가 좀. 네, 장기적인 브랜드 구축이라는 목표와 단기적인 경제 현실 사이의 그 긴장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관건이겠죠. 음료 및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인 셀시우스, 오틀리, 벨링 브랜즈, 더치브로스. 이쪽은 지난 24시간 동안은 좀 잠잠했네요. 네, 이들 기업은 뭐 특별한 개별 뉴스보다는 앞으로 나올 실적이나 전반적인 소비 트렌드 변화, 이쪽에 더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발문 의류 분야에서는 온홀딩 ONON에 대해서 BTIG가 긍정적인 리포트를 냈고 데커스는 최근에 호실적을 기록했었죠. 네, 온홀딩은 11월 12일에 실적 발표 앞두고 BTIG가 매수 의변이랑 목표 주가 $70를 다시 한번 확인해줬어요. 기존의 그 성장 스토리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실제 실적이 이 기대를 충족시킬지가 중요하고요. 데커스는 지난 10월 말 발표에서 호카랑 어그 이 두 브랜드가 얼마나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는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아, 호카랑 어그? 네, 특히 호카의 성공은 기능성이랑 패션을 잘 결합한 트렌드를 아주 잘 읽어낸 결과로 강력한 브랜드 파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기술 및 서비스 기업들을 좀 살펴보죠. 듀오링고 DOUL랑 인모드 INMD가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까요? 듀오링고 같은 앱 기반 서비스는요, 핵심이 사용자 증가율입니다. 월간 활성 사용자 수, 일간 활성 사용자 수 이런 거요. 그리고 유료 구독 전환율,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용자와 유료 전환. 네, 얼마나 많은 무료 사용자를 유료로 전환시키고 또 광고 같은 다른 수익 모델을 통해서 얼마나 성장하는지 그게 관건이죠. 인모드는 미용 의료기기 시장 경쟁 속에서 회사가 예전에 제시했던 3분기 예비 매출 가이던스 9,250만 원에서 9,300만 원 달러 사이였죠. 그걸 실제로 달성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수요 전망은 어떤지 이게 핵심입니다. 최근에 북미 사장 교체 소식도 있었던 만큼 리더십 변화나 행후 전략 방향에도 관심이 쏠릴 겁니다. 네. 카바나는 스탠포드 대학이랑 파트너십을 맺었네요.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온 소식인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중고차 시장이 지금 좀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카바나가 브랜드 이미지를 좀 높이고 특히 젊은 세대한테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려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스포츠팀 후원이나 대학 파트너십 같은 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브랜드 가치를 만드는 활동이거든요. 아, 브랜드 마케팅 차원이군요. 네, 실적 개선 노력과 함께 브랜드 마케팅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신호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다양한 기업들의 소식을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업스타트의 좀 혼재된 실적과 보수적인 전망, 라이프MD의 전략적인 사업 재편, 시장을 압도했던 컴패스의 성장, 또 애널리스트 호평에 급등한 웨이페어, 그리고 업계 부담을 좀 반영한 듯한 프로그레시브의 부진, 마지막으로 오늘 밤 결과가 주목되는 올스테이트, 듀오링고, 인모드 이런 것들이 핵심 내용이었네요.
맞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거시경제 환경 속에서 각 기업들이 어떻게 항해하고 있는지 그 모습이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 지출 패턴의 변화라든지 기술 분야의 조정기, 부동산 시장의 역학관계 이런 것들이 기업별 실적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업들의 전략적인 대응 이런 것들을 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정보들이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핀테크의 미래라든지 원격 의료의 진화 방향, 부동산 기술의 경쟁 구도, 소비재 시장의 변화.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신 분야에 대한 기존의 생각들을 이번 정보들을 통해서 어떻게 좀 다듬어 볼 수 있을까요? 앞으로 어떤 신호에 더 주목해야 할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힘스의 사업 모델 전환이라든지 라이프 MD의 핵심 집중, RH의 럭셔리 경험 확장 같은 여러 기업의 전략적 방향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랬죠. 단기적인 실적 숫자 너머에 있는 이런 근본적인 변화들 중에서 앞으로 한 1, 2년 안에 각 산업의 판도를 바꿀 만한 잠재력을 가진 가장 중요한 움직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예측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사고 실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정보들을 깊이 있게 탐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